우리 이제 3교시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 1교시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방금 2교시에서는 토지 용어 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특성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말인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개로 나뉘는데, 자연적 특성에 더 힘을 주어서 학습을 하시면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 특성에 자연적 특성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무엇을 나뉘느냐?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다라는 특성. 두 번째는요, 부증성.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다만 무슨 개념에서? 물리적 개념에서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물리적 개념에서 증가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셔서 경제적, 용도적으로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 그 땅은 쭉 존재한다는 거죠. 닳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개별성은요, 개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별성. 토지는 각각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인접성은 뭐예요? 토지끼리는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증성,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그리고 인접성. 이렇게 5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밑에서. 근데 인문적 특성은 잠시만. 요거 일단 뭐부터 본다? 자연적 특성 먼저 본다. 중요합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봅시다. 토지 자체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선천적, 불변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 국지화된다. 한정적으로 지역화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킨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첫 번째 무슨 성격? 부동성. 부동성에 대한 특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인간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동성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부증성.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는 특성을 부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영속성입니다.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닳는다, 안 닳는다? 닳지 않는다. 소모나 마멸되지 않는다. 근데 잠깐만, 물리적 특성으로는 마모된다, 안 된다? 마모되지 않지만, 그쵸? 경제적으로는 마모된다, 안 된다? 마모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기능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지만 땅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감가가 가능하겠지. 맞아요? 그 토지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떨어질 수가 있겠지. 감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없으나 뭐는 있다? 경제적, 기능적 감가는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개별성입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뭐라 그런다? 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도 뭐가 달라요? 개성이 다르죠. 쌍꺼풀이 있고 없고, 손톱이 길고 짧고, 키가 크고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다 인간은 개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뭐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도 없다. 다 뭐가 있다? 개별성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접성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뭐라고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인접한다고 이해되시죠? 같이 붙어 있다. 인접성.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협동적 이용과 경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협동적 이용과 경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다?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배웠다. 늘릴 수 없는 부증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성,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성, 물리적으로 다 다른 개별성, 연결되어 있는 특성, 인접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좀 힘을 줘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두 번째는요.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요.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토지와 인간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특성에서 지금 인문적 특성 몇 가지 나와 있어요? 4가지 상황이 나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상황을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어떻게 하나로만 써요? 다양하게 써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소비재료도 쓰고 생산 요소로도 쓰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생산재료 쓸 때는 농작물을 기르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우리 제주도나 내장산처럼 바라 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병합, 합치고 쪼갤 수가 있죠. 이용 목적에 따라 합하면 병합이고요. 나누면 분할이 되겠네요. 됐어요? 합치면 병합, 나누면 분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의 가변성.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인문적 환경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에 따라서 가치가 변할 수가 있겠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최근에 행정구역에 변화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대구에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군위라는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어디에 편입됐어요? 대구에 편입이 됐어요. 행정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가치가 변했겠네요. 대구광역시에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그것처럼 위치도 변할 수 있다. 왜? 원래는 경상북도였는데 어디로 바뀌었다? 대구광역시의 일부로 바뀌었다. 라는 것처럼 위치의 가변성은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국토성은 이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국토는 개인 소유이기 이전에 국토라는 사실 공공성을 강조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문적 특성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에서 대분류, 소분류 이거 괜찮고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 옆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무슨 업태라고 적혀 있을까요? 무슨 업?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부동산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의 부동산의 분류의 내용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처음엔 뭐예요? 부동산업이죠. 부동산업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임대업과 공급업으로 나뉘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공급업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임대업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개발 공급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역시 똑같이 3가지가 있죠. 똑같이 3가지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3가지 뭐가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하고 공급하는데도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요? 뭐가 있어야?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공급업. 뭐가 있다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혀짧은 소리를 냈네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올바르게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세 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을 임대한다는 얘기죠. 건물을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거용 건물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 임대업. 아파트. 맞아요? 아파트. 빰빰빰 빠바바바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하는 거. 윤수일 선생님의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그쵸? 주거용 건물 임대업. 오케이. 자, 비주거용 건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무실. 사무용. 맞아요? 주거용, 비주거용. 비주거용. 그쵸? 세 번째, 기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기타 부동산, 이게 문제죠, 늘. 사업, 시설은 우리는 무엇으로 본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다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속합니까? 네. 아파트 임대업 속합니까? 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속합니까? 속합니다. 사무용 건물 임대업 속합니까? 네, 속합니다. 사업시설 임대업 속합니까? 속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세 가지가 있으니까. 무슨 세 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요거 세 가지가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요거 세 가지가 있고요. 개발공급업에도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안 주거용. 공부하다 주거용, 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맞아요? 주거용 부동산은 또 뭐가 있어요?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하시는 거.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됐죠? 두 번째 비주거용 개발 공급업. 역시 뭐가 있어요? 사무실. 세 번째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 뭐가 있어요? 사업시설. 이거 일부러 색깔 다르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오케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 오케이. 그 중에 예시가 아파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그 중에 예시가 사무실. 세 번째, 기타 부동산 임대업. 그 중에 예시가 사업시설이라는 거죠. 똑같죠? 아파트, 사무실, 사업시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둘 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관련 서비스업. 자, 관련 서비스업은 크게 관리업과 관련 서비스업인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중개, 자문, 감정평가 아시겠죠? 이렇게 나뉘고 중자감, 그쵸? 중개, 자문, 감정평가 나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관리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역시 뭐가 있어요?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러 으쌰라 으쌰. 그렇죠? 두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 뭐가 있어요? 사무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관리업이 없습니까? 기타 부동산 관리업 있다 없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아파트 임대업, 2번 사무실 개발 공급업, 3번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4번 기타 부동산 관리업. 답은 몇 번? 4번.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다. 필수 체크. 아시겠죠? 관리업에는 뭐가 없다? 기타 없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 있다 없다? 관리업 없다. 요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 그런데 이 중개 자문 감정평가인데 출제위원이나 기출문제나 시험에서 항상 여기와 기타 부동산 관리업에서 허점이 있으니 문제를 내려고 하겠죠. 자, 중개 자문 감정평가 함께 보시죠. 자, 중개 및 대리업입니다.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중개업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예, 하셔야 되겠고. 대리업. 누군가의 업무에 요청을 받아서. 맞아요? 대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두 번째. 투자, 무슨 업? 자문업. 투자, 자문업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투자업이에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그래서 투자업이 아니에요. 금융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소리야. 아시겠죠? 투자업 아니고 금융업 아니고 아시겠죠? 투자 뭐? 자문업. 자, 설명드려보죠.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됐어. 사무실 차렸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수익률 3% 정도 나오는 건물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혹시 좋은 물건이 좀 보여주실 만한 물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린 지금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자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남을 도와주기 위한 뭐? 투자, 자문업. 됐어요? 자, 투자업은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부동산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투자업은 뭐예요? 내가 투자하는 거. 직접 투자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융업. 내가 이러는 거지. 한 1억 빌려줄게. 3부 이자로 줄래? 이런 거 하면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융업 안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없는 거 뭐가 없다. 기타 부동산 관리 없고, 투자업 안 되고, 투자업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금융업 안 된다고. 뭐만 하나 하라고. 투자, 자문업만 하라고. 아시겠죠? 제가 50억 있는데 3%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건물이 있으시거나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고객님, 그게요. 저희가 지금 이 동네 끝에 있는 요 번지수는 이렇게 되고요. 요게 매가가 한 호가가 한 47억? 정도가 되는 매물이고 수익률 한 2.6% 정도 되는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몇 층, 1층에는 누구누구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뭐 미용실, 3층에는 뭐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5층에는 뭐 체육관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 해준다? 투자 자문을 해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투자업 아니고 금융업 아니고 무슨 업? 투자 자문업. 자문만 해주는 거죠. 전문가로서. 됐죠? 그리고 뭐 감정평가업. 자, 감정평가업은 왜 하는 거야? 가치를 매기는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감정평가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표준산업분류표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업의 종류들이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은 각각 3개씩. 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맞아요? 주거용, 임대, 비주거용, 임대, 기타, 임대. 주거용, 개발공급, 비주거용, 개발공급, 기타, 개발공급이 있는데 우리 관리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이 있는데 관리업은 뭐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첫 번째 뭐?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두 번째 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2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 중개업은 뭐가 있다? 중개와 뭐? 대리업. 중개대리! 아시겠죠? 중개대리! 됐어요? 중개대리! 됐죠? 자, 투자, 자문업은 투자업 아니고, 금융업 아니고, 무슨 업? 투자, 자문업. 사장님, 호가 47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요. 1층에는 버거왕과, 그쵸? 맥도날드와 별 다방이 있고요. 2층에는 미용실, 3층에는 스터디 카페, 4층에는 체육관, 5층에는 요가원, 필라테스원 이렇게가 있는데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게 뭐? 투자, 자문업. 임차인이 풀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공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투자 자문. 됐죠. 감정평가는 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까지가 부동산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 기타 부동산 관리 없고 투자업 없고 금융업 없다라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분류 끝났고요. 우리 이제 무엇을 배우러 갑니까? 주택의 종류 및 특징을 배우러 가봅니다. 자, 드디어 뭐 배운다? 주택의 특징 배우러 간다. 우리 이제 여러분 뭐 빌라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빌라야. 됐어요? 빌라 이런 말 쓰면 안 돼. 자, 왜 쓰면 안 되는지 저와 함께 왜 부동산에 전문가가 존재하는지를 제가 느끼게 몸소 체험할 수 있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부동산이 시절이 좀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죠. 하방 경직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 가격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고 좀 안타깝게도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뭐예요? 돌아옵니다. 경기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기간이 걸릴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이 공부를 정말 탄탄하게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수업을 통해서요. 자격증도 따고 학개론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이만큼 달라졌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으셨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자격증을 당연히 따시는 거지만 자격증을 따고 난 뒤에 앞으로 겪어야 될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여러분한테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자격증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게 송도현 교수님이 이래서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생기초지만 이 생기초만으로도 점수를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그 생기초 특강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누리시면서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빌라라는 말 쓰지 않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주택의 종류입니다. 건축법에서 주택의 정의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된 건축물의 일부, 전부 또는 부속 토지이다. 이게 뭐예요? 주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살 수 있게 된 전부, 일부, 부속 토지. 이게 뭐? 주택이라는 건데 이 주택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종류에 따른 특징도 중요하고. 자, 봅시다. 단독주택. 한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단독주택. 우리 왜 고가의 단독주택 있잖아. 앞에 이렇게 앞마당에 잔디밭 쫙 있고 그 잔디밭에 큰 개가 자라고 있고 그 옆에 그 뭐라 그러냐 물고기가 이렇게 딱 뛰어놀고 있는 그 단독주택. 그렇죠. 좋습니다. 관리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아시겠죠? 단독주택 딱 이렇게 독채 딱 있어가지고 쫙 깔려있는 거. 관리 열심히 해줘야 되고. 셀프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돈 좀 잘 버셔가지고 이렇게 관리사님 두고 이렇게 관리사님한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단독주택. 아시겠죠? 한 건물에 한 세대가 사는 거주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뭐? 여기 중해동그라미 다중주택. 밑에 설명드릴 겁니다. 누가 삽니까?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거 뭐? 다중주택. 세 번째 뭐? 다가구주택. 아시겠죠? 가구주택. 660 이하의 바닥 면적과 3층 이하와 몇 세대? 19세대 이하인 거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뭐예요? 정부의 고위공직자분들이 와서 사는 게 공간이죠. 자, 우리는 공동주택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주택의 거의 75%,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75, 80% 사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뭐예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인데 대부분이 다 뭐다?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75%에서 80% 이상, 80% 가까이가 다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 으쌰. 됐어요? 두 번째, 동네에 연립주택들 한 개씩 혹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 단지 쪽에 말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저희 동네에는 뭐 녹색 연립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연립주택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요 뭐야? 바닥 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인 거 이런 거 연립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빌라 각각의 세대별로 등기할 수 있고 4층 이하이고 660 이하인 거 다 뭐예요? 다 세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숙사가 있고요. 이 기숙사가 올해 일반 기숙사와 무슨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로 개정이 됐어요. 요거 말씀 하나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뭐다? 최근에 올해 개정이 된 개정 사항이다 라는 것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종류는 뭐? 단독주택 종류 4가지 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종류 4가지였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4가지 뭐? 아파트, 연립주택, 세 번째 뭐? 다세대주택, 네 번째 뭐? 기숙사. 요게 뭐다? 공동주택의 종류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였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 임대형과 일반으로 나눠져 있다까지 설명하시고 이제 밑에 무엇이 단독주택이며 무엇이 다중인지 보러 가시죠. 자,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주택법으로 가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편하게 보시죠.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 4가지. 단독주택의 종류 몇 가지? 4가지. 무엇이 있다? 단독, 다중, 다가구. 뭐가 있다? 공간.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요 4가지의 예시를 보면서 가시죠. 자, 단독주택입니다. 한 건물에 한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오케이. 이건 했어요. 이건 됐고. 다중주택이랑 다가구주택 중요하다. 묶어서 별표. 자, 개념 봅시다. 다중주택이 무엇이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개념이냐? 다중주택입니다. 누가 삽니까? 학생이나 직장인이 삽니다.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데 체크. 맞아요? 요게 뭐다? 다중주택. 누가 산다고? 학생과 직장인이 산다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해요. 독립된 주거 형태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봅시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다는 말은 씻을 수는 있지만 실별로 취사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씻을 수는 있지만 밥을 해먹는 취사시설은 세대마다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중주택의 특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한 개 동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금은 평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한 평이 원래 얼마예요? 3.3제곱미터. 이거 바꿔볼게요. 200평이었겠네요. 곱하기 200 하면 얼마? 660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이란 말을 안 쓰고 뭐 쓴다? 제곱미터라는 말을 쓴다. 만약에 이걸 평으로 바꾸면 얼마였다? 200평이었다. 근데 평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전문가가 평이란 말 쓰면 안 돼. 뭐 660제곱미터 이하죠. 이하. 이하. 660 포함이에요? 불포함이에요? 포함해서. 맞아요?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지만 이하니까 뭐? 포함한다. 뭐?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 3개층 이하여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한의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건 기준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3개, 위에 거 3개. 다중주택 누가 산다? 학생과 직장인이 산다. 독립된 주거 형태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다? 욕실은 실별로 있지만 취사시설은 실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세 번째 뭐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이다 라는 거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가구 주택. 이게 정말 잘하지 또. 난리 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무슨 주택? 다가구 주택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층이에요? 3개층. 여기 3개층이죠? 자, 그럼 봅시다. 다중주택도 몇 개층? 3개층 이하였고, 다가구주택도 뭐예요? 3개층 이하였어요. 공통의 특징. 됐죠? 한 개 동으로 쓰는 주택,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자, 오케이. 그럼 이것도 같네요. 뭐, 660제곱미터 이하. 뭐? 660제곱미터 이하. 이거 똑같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지. 어디서? 다가구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 몇 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다중주택은 누가 삽니까? 학생과 누가? 직장인이 살고 있는 거. 그쵸? 그래서 다가구는 차이 몇 층?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잠깐만 여러분한테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다중이든 다가구든 둘 다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공동? 단독주택은 맞는데 이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구분되는 특징이 뭔데요? 19세대 이하라는 거지. 자, 봅시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특징이 뭐다? 몇 세대 이하이다? 19세대 이하이다 라고 하나 정리해 달라는 거지. 정확하잖아. 다가구주택. 됐어요? 특징이 뭐? 19세대 이하. 공통된 특징은 뭐?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였습니다. 요거 두 개만 잘 보시면 돼요. 공간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주택을 공간 얘기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공동주택으로 왔습니다. 자, 공동주택 무엇인지 보고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공동주택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자, 봅시다.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뭐 다세대주택, 그리고 뭐 기숙사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이 있다? 공동주택.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자, 공동주택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자, 무엇이 있어요? 아파트. 두 번째 뭐? 연립주택. 세 번째 뭐? 다세대주택.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 기숙사. 올해 개정사항이 포함된 기숙사. 자, 그러면 아파트의 개념이 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고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거 아파트 이게 아니고, 아파트 개념 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도 아파트. 그러면 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가는 곳의 장소의 층수는 몇 층이에요? 5층 이상이라는 소리지. 아시겠죠?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간 곳이 몇 층 이상? 5층이 넘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4층이야. 그러면 노래가 아파트가 아니겠지.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이겠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나의 연립주택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갔는데 4층이야. 근데 아파트가 아닌 거지. 아시겠죠? 기다리는 너의 다세대주택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갔는데 4층이야. 그럼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갔는데 5층이 넘었어. 5층 이상이야.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기억하라고. 지금 내가 바람 부는 숲을 지나서 갔어. 4층 이하라고. 그럼 뭐예요? 제목이 연립주택 바뀌어야 된다니까. 땅의 대지 면적이 660이 넘으면 연립주택, 안 넘으면 다세대주택인데 갔는데 3층 이하네? 그럼 뭘로 바뀌는 거야? 기다리던 너의 다중주택 이렇게 되는 거지. 단독이네?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갔는데 19세대 이하야. 기다리던 너의 다가구 주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차이를 아시라고. 층수 중요하다는 거, 면적 중요하다는 거. 요 두 가지 체크하시고 특징 잡으시라는 거. 다중주택은 누가 산다? 학생과 직장인. 660 이하, 3층 이하. 다가구는 뭐 660 이하, 3층 이하, 19세대 미만. 이게 뭐 단독의 다중과 다가구. 공동의 아파트는 몇 층 이상? 5개층 이상. 연립주택은 뭐 660 초과 4개층 이하. 이게 특징. 다세주택은 뭐 여러분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 4개층 이하, 660 이하라는 거.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뭐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 5개층 이상. 아시겠죠?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서 갔더니만 그 집이 몇 층 이상이었다? 5층 이상이었다. 608동! 608호! 101동 608호! 101동 715호! 이런 거. 아시겠죠? 오케이?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몇 층 이상? 5층 이상. 아시겠죠? 그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망합니다. 자, 연립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연립주택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더 크다. 바닥 면적 합계가 뭐?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초. 여기 중요하죠. 자, 초. 연립은 660 초과 하시면 됩니다. 층수는 몇 개층? 층수는 4개층 이하인 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다세대가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세대수가 많은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의 바닥 면적이 얼마? 660m 이하 있고. 그렇죠. 다 이하인데 연립만 초과라서 체크해 드린 거고. 층수 몇 개층?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그래서 봅시다. 자,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층수 몇 층? 5층 이상. 연립주택입니다. 층수 몇 층? 4층 이하. 다세대주택입니다. 층수 몇 층? 4층 이하.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다세대주택은 뭐?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낼 때 연립은 660 초과 이하를 구분해서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초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초? 초.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학교로 몇 점? 50점. 반타작을 목표로 가보자고요. 동차 합격의 꿈을 꾸시면서 아시겠죠? 생기초부터 듣는데 반드시 연초에는 몇 점? 절반 이상 가야 되겠지. 아시겠죠? 제가 그 꿈을 이루어 드리리다.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처음부터 하는데 괜찮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됐죠?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갔더니 몇 층? 6층, 7층. 이렇게 있어야 아파트라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즐겁고 경쾌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를 구분해 달라.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층수는 몇 층? 4층.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숙사는 올해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35회 시험, 즉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구분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일반 기숙사입니다. 누가 삽니까? 학교나 공장 등에서 있고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곳으로서 한 개동의 공동 취사시설, 밥 해 먹을 수 있는 곳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거. 그러면 10세대입니다. 그럼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5개 세대 이상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뭐가? 취사시설이.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근데 잠깐만. 임대형 한번 읽어봅시다. 임대형은 읽을 게 없어요. 왜? 임대사업자라는 말이 나오거든. 임대 목적이 나오거든. 몇 세대?
20실 이상. 밑에 거는 똑같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다중주택의 특징에 다중주택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학생과 뭐 또는 누구? 직장인이 살고 있었고 기숙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학생과 누구? 또는 종업원이 있었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기숙사는 뭐? 종업원. 다중주택은 뭐? 직장인. 아시겠죠? 반드시 구분하신데 기숙사의 특징은 뭐냐면 학생과 종업원 받고 뭐까지 나와요? 학생은 어디에? 학교에 있고요. 맞아요? 종업원들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공장에 계신 종업원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기숙사는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왔죠. 이게 큰 특징이라고, 기숙사는. 그래서 사람 나오고 장소까지 둘 다 나왔다. 뭐? 기숙사라는 거고, 다중주택은 뭐만 나왔다? 뭐만? 사람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종업원 그리고 등의 죄송해요. 다중주택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다중주택은 뭐만 나온다고? 사람만 나온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 학생과 종업원이라고. 학생과 직장인이라고. 다중은 뭐만 나온다고? 사람만 나온다고. 기숙사는 뭐가 나온다고?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온다고. 뭐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 공장, 학생, 종업원 나오면 뭐? 기숙사. 아시겠죠? 직장인 나오면 뭐? 다중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누구? 종업원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서 황계동의 공동치사시설 이용수가 전체의 50%의 이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 똑같은데 임대형 기숙사의 포인트 뭐? 19실 이상이라는 거. 아시겠죠? 세대수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아까 뭐? 다가 구주택은 몇 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였고 임대형 기숙사는 몇 실 이상? 그래도 기숙사 쓰려면 뭐? 20실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요거 두 가지 반드시 필히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다 무엇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의 분류였었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 보시죠.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은 두 개로 나뉩니다. 뭘로 나뉩니까? 단독주택과 뭐?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에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관이 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가 있었죠. 두 번째 뭐? 연립주택이 있었고, 세 번째 뭐? 다세대 주택이 있었고, 마지막 뭐? 기숙사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단독에 몇 개? 4개. 공동에 몇 개? 4가지가 있었어요. 단독은 한 주택에 한 세대가 사는 거고요. 다중주택은 누가 산다고요? 학생 또는 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660 이하, 3계층 이하. 다가구는요, 뭐예요? 660 이하, 3계층 이하. 특징은 뭐? 19세대. 여기 특징이었죠. 공간은 정부 고위 관계직이 쓰는 것들이고요. 아파트는 몇 개 이상? 5계층 이상. 연립은 660제곱미터 초과 4계층 이하.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4계층 이하. 기숙사는 일반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일반 기숙사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한 시설로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절반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임대형 기숙사도 똑같지만 임대하는 실의 기본 몇 실 이상? 20실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과 공동주택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한번 넘어오시고요. 주택의 종류 및 주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거죠. 자, 우리는 방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면서 무슨 법을 따랐어요? 건축법을 따랐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주택법 시행령을 물어본 거예요. 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은 크게 몇 가지? 3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혹시 여러분 길을 돌아다니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져 있는 걸 많이 보셨나요?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왜요? 예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창 신림이나 서울에 신림이나 이렇게 좀 젊은 청년들이 많은 혹은 갓 사회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공부를 주로 하는 그 신림동 쪽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었고요. 왜 생겼냐?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자,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분양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드리면 집값 억제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를까봐 분양할 때 뭐예요? 돈을 여기까지만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집값이 올라갈 때. 그래서 뭐예요? 집값 상승기 때 억제 정책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분양가 규제 적용을 배제시킨다고 얘기하니까 집값이 상승할 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그 개발업자분들은 뭐예요? 야, 이거 분양가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마음대로 받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언제? 집값 상승기 때.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도생이라고 얘기해요. 전문용어로. 우리 이렇게 공인중개사 하시는 거니까 이제 감 잡으셔야 되겠지? 뭐? 도생. 이게 집값 상승일 때 집값 상승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예요? 지어가지고 팔았던 거예요. 그게 뭔데? 도생. 종류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것도 재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무엇이었냐면 원래는 원룸형 주택이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 소형주택으로 개정됐어요. 언제? 재작년에.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제는 뭐라 그런다? 원룸형 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소형 주택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 이게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분양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값 상승기 때 항상 문제가 나오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나와서 틀린 집은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힘써서 정리 한번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슨 주택? 준주택. 차, 나왔다. 무슨 주택? 준주택. 잠깐만. 우리 부동산의 준 시리즈가 3개가 등장해요. 부동산의 뭐? 준 시리즈. 몇 개? 3종. 첫 번째는요, 준 부동산 등장했었어요. 어디서 등장했었어요?
광의의 부동산을 설명하면서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뭐 들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죠.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주택 하시면 됩니다.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라고요. 나왔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됐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근데 뭘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주거시설로 쓸 수는 있다라는 거. 이게 뭐? 준주택. 그래서 주택에 준한다라는 거죠. 종류가 오피스텔, 기숙사, 그 뭐가 있어요? 노인 복지주택. 그리고 뭐? 다중 생활시설. 아시겠죠?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 복지주택, 다중 생활시설. 아시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오기노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 복지주택, 다중 생활시설. 이렇게 4개 종류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종류를 봐주시면 된다는 거. 종류 중요하게 체크. 준주택은 종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준주택은 종류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4개니까 한 개를 집어넣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큰 평수로 지은 것들, 예를 들어 뭐 50평짜리 칩시다. 오케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한 세대였는데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거를 세대별로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입구가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2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원래 50평짜리였는데.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지. 25.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25로. 숫자만 쓸게요. 평 쓰면 안 돼. 제곱미터 한번 씁니다. 그래서 또 뭐? 25 제곱미터. 이렇게 2개로 쪼개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은 가능하죠. 생활은 가능한데 뭐는 없다. 구분해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뭐예요? 쪼개서 그 일부를 쪼개서 준 거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우리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주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첫 번째 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부동산 총론에서는 대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 추세고요. 여러분들이 총론을 통해서 부동산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간다는 것을 감을 잡으시고요. 총론에서 배웠던 우리 부동산의 개념, 토지, 용어,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분류, 주택의 종류, 건축법에 따른 종류, 주택법에 따른 종류, 이렇게 6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생기초 특강에서 맛보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맛이 결코 순한 맛이 아니고 정말 매운맛, 매콤하게 알싸하게 맛있는 맛일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이미 다 짚어드렸다는 거. 생기초였지만 여러분 나중에 연초에 우리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총론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학의 강론, 그 강론의 첫 번째 파트인 경제론으로 뵙도록 할게요. 저 5분만 쉬었다가 경제론으로 만나 뵙죠. 5분만 쉴게요.